국민말 안 듣는 우리 정치권의 일침을 날리는 시간, 정치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월요일을 부탁받은 권오혁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 등 5개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주자 간 극우 논쟁도 더욱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첫 시간인 평론을 부탁해에서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주요 이슈들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인터뷰를 부탁해는 대표 보수 농객이시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과의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시고요. 저희 동아일보 유튜브 구독자 10만 돌파 이벤트, 일명 15만까지 달려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시청자 2분을 선정해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막바지에 발표가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부탁해 지금 시작합니다. 전국의 주요 현안을 날카롭게 짚어보는 시간, 평론을 부탁해입니다. 오늘도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당대표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네.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이렇게 5파전으로 진행이 되게 됐는데 네네.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로 네. 이제 찬탄 및 반탄 구도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좀 이런 구도 좀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고착화 됐어요. 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원래 이제 그 김문수, 장동혁 하고 안철수, 조경태 이렇게 이 두 명씩 예. 사실 지난번 탄핵과 관련돼서 입장의 차이가 확실했잖아요. 네. 뭐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 계엄도 잘못됐지만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아예 그 투표에 참가한 그런 어떤 정치 행동으로서도 갈리고 여기에 주진우 의원이 조금 뒤늦게 약간 양비론으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 고착화의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네. 프레임을 아예 극우 대 반극우로 정착화시켰어요. 예. 그렇게 아예 명명을 해버렸죠. 그래서 구도 자체가 그렇게 더 씌워졌고 두 번째는 전환기 씨 네. 파문 전환기 씨가 입당을 하면서 아예 이 탄핵과 관련된 생각을 묻는 네. 질문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구도는 벗어날 수 없다. 네. 이 구도로 아예 이 선거가 치러진다라고 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환길 씨가 이런 둘러싼 정쟁도 사실 계속 이 전당대회와 연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전환기 씨 유튜브에 좀 출연을 했고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보가 실제 당 대표 전당대회에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건가요?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 한번 예. 보죠. 장동혁 후보는 재선이긴 하지만 1.5선이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 보궐로 예.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인지도가 낮습니다. 당 대표는 어쨌든 전국적 인지도가 좀 높아야 돼요. 네. 보다시피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수차례 사실 대선 후보로 나왔었던 이 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었던 사람들이고 조경태 후보는 6선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인지도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다른 후보들처럼 양비론이거나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 층들을 소구하는 것보다는 네. 특수하게 아주 특정 타겟을
목적 삼아서 끌어올려야 된다. 즉 친윤들을 결집시켜서 그 표만 얻어도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지금 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층은 필요 없다. 찐윤들에게 호소하겠다라는 전략이죠. 네. 지금 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한동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단일 대우로 싸우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함께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친한계로도 분류됐던 장 의원인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치판에서 적과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고 또 장동영 의원이 예전에 이제 사실 친한계라고는 불리우나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의 편을 많이 들어줬었던 때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하나의 그 정파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장동영 죄송합니다. 장동영 의원은 그런 입장에서 뭐 배신자 뭐 운운하는 소리도 듣긴 하지만 더 선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에서 친한계와 관련돼서는 가장 선명하잖아요. 김문수 후보만 하더라도 함께 가야 된다. 함께를 강조하는데 에 반해서 장동영 후보는 절연해야 된다. 거의 그 수준이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는 뭐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 이게 정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입장 변화가 좀 미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저희가 이야기했던 구구 방송에 대한 출연 여부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네네. 얘기 나는데 또 현재는 또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약간 하는 모습인데 네네. 이런 변화는 또 어떻게 좀 보셨나요? 김문수 후보가 두 번에 걸쳐서 이번에 좀 당황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이미 6대 4로 이겼잖아요. 경선에서.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오지 않자 이 판 자체, 구도 자체가 자신 생각대로 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장동혁 의원의 등장이에요. 장동혁 의원이 등장함으로써 사실 같은 진영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장동영 의원이 훨씬 포지셔닝을 빨리 했어요. 친윤의 뭐 그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선명한 입장을 보이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다가는 자기 표가 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 포지셔닝이 모두 다 함께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스팔트의 기독교계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사실 정광훈 목사하고 좀 가깝거든요. 자유통일당도 함께 만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장동혁 의원은 전환기 씨가 주로 갔던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는 좀 다른 기독교 계열이거든요. 손현보 씨인가요? 어쨌든 손현보 목사인가 손 목사 쪽이라 이 두 측은 지금 굉장히 앙숙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막 그 전환기 씨를 비판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 그 기독교계의 양 진영이 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금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뭐 남은 전당대회 일정을 보면 이제 내일 부터죠. 이제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씩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5명의 후보 중에 이제 1명이 떨어지고 최종 본선 진출자 4명을 이제 가리게 됩니다. 이 중에서 좀 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역시 보시나요? 이제 당신보다 민심이 훨씬 많잖아요. 본선거에서는 8대2인데 지금 예비선거가 5대5 아닙니까? 그럼 민심이 많이 작용을 할 테고 민심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지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인지도 면에서 다선 의원 중심 또 대통령 후보 자주 나온 그런 후보 중심이면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의원은 4명 중에 조금 안정권이고 장동혁 아니면 주진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좀 불리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더 좁혀보면 장동영 의원은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라도 사실 굉장히 언론 그 노출도가 많아요. 뭐 여기 그러니까 발언이 선명해질수록 언론 노출도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진우 의원이 물론 청문회라든지 각종 상임위에서 자신의 어떤 이름을 굉장히 높였다고 하더라도 초선 의원의 한계는 아마 극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당대표도 선출을 하지만 최고위원도 이번에 같이 선출하게 됩니다. 총 11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있는데 조금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보신 후보가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여성계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문제 최수진 의원 대
양양자 전 의원의 구도가 네.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또 찬탄 반탄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네. 어차피 찬탄 반탄 구도가 됐다는 게 눈에 들어오고 또 지금 찬탄 쪽에서는 김근식 그다음에 함은경 이 두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쪽 그러니까 친윤 그룹이나 반탄파는 조금 갈려요 표가. 네. 이게 표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두 표니까 아마도 지금 비주류 쪽에서는 그걸 계산해서 2명 정도로 아예 압축해서 딱 민 것 같고 표가 만약에 분산이 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에 한 40%대 득표를 했잖아요. 네. 그 김문수 쪽이 60% 득표를 하고 그렇다면 그 40%가 어떻게 고스란히 그 표를 가져갈 수 있느냐? 뭐 이게 지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쨌든 당권 레이스에서는 빠졌지만 그 한 전 대표의 좀 역할로는 기대하는 목소리 말씀하셨던 그 40%를 뽑아줬던 여론도 있을 테고 그런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락 페스티벌에 갔던 모습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뭐 인스타에도 사진을 올리시고 그런 상황인데 전당대회와는 좀 거리를 두면서도 이런 개인 일상 중심의 행보를 가지고 가시는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원이 막 갑자기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팬덤으로만 이 지금 비주류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네.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그런 지지층들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렇게 지금 흐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정도는 전당대회에 개입이 될 것 같고 근데 개입이라는 게 내가 조경태 의원 손을 들어준다거나 뭐 안철수 의원 손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행위는 아닐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공중전이라고 하잖아요. 지상전, 뭐 공중전 할 때, 그러니까 뭐 자신이 SNS를 통하거나 하면서 유리한 지형, 그러니까 지금 반탄 그룹이 얼만큼 사실 잘못된 건가. 예를 들어서 구도도 구구 대 반구구의 구도도 한동훈 대표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저는 SNS 등을 통해서 계속 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특검 수사 관련해서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제 속옷 차림으로 좀 거부했던 것이 굉장히 좀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뭐 외신에 보도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신경계 이상으로 체온 조절이 어려워 수위를 벗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사가 지휘를 하러 이 구치소에 왔다는 건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통보를 하고 그 전에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옷을 벗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지금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뭐 검사와 또 교도관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옷을 그때는 입었어야 됐다. 거꾸로 옷을 벗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입는 게 옳은 처사이지 옷을 입고 있다가 벗었다. 뭐 지금 뭐 법무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걸 어찌 됐든 저는 부적절했다. 네. 그 상황이 뭐 알 권리 운운하면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예의, 뭐 품성, 품격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뭐 왔다는 건 어쨌든 국민들이 이 사안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인데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거부하겠다, 안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수사관이 들어왔을 때는 옷을 입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리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의 백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한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이런 좀 주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백브리핑까지는 제가 그런 상황이었겠구나라고 뭐 생각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 상임위에 나가서 법사위에 나가서 그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표현하는 건 좀 민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라면 장관의 어떤 그 뭐랄까요, 또 아주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표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다
아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특검이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다라고 하더라도 민망하지 않는 선에서 표현을 조금 더 좀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주는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되는 주로 불립니다. 그래서 6일에는 16개 의혹에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좀 조사에 응할 걸로 보시나요? 조사에 불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도 지금 국민들의 어떤 지탄은 또는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다툼으로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면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네. 그래서 재판이라든지 기존의 사법적 어떤 과정을 자기가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입장이 가능한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은 그렇게 정치적 복권으로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뭐 뇌물이라든지 물론 뇌물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복권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 부부가 모두 다 한 사람은 뭐 옷에 대한 얘기, 한 사람은 뭐 지금 소환 거부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만약에 신문이 도배가 되면 당연히 양쪽 다 불리해진다는 걸 네. 판단을 할 겁니다. 변호사도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사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소환에 응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초기화된 상태라고는 하는데 뭐 사실 굉장히 여러 인물들과 비화폰을 통해 통화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뭐 포렌식을 통해서 좀 드러난다면 뭐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관측도 나오는데 그렇죠. 좀 어떻게 영향을 보시나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였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화와 문자였어요. 그 통화와 문자가 경선 때부터 뭐 나왔잖아요. 경선 때부터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문자 또는 통화 내역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제가 알기에도 현직 시절에 대통령 부인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엄청 오랫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뭐 고비마다 예를 들어 공적 개입 사건이라든지 또 당무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 그 흔적이 나왔을 때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구속이 불가피해지고 네. 또 재판 과정에서 많은 또 사실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로 61.74%의 좀 압도적인 득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번 좀 결과의 좀 정치적 의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후보가 됐으면 하고 속내를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개입을 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당의 강성 지지층이 대통령의 중도 통합 행보를 불안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표를 중도층으로 지지층을 확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로 포방하고 내가 보수다. 우리 당은 보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까지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안에 강성 지지층이 봤을 때 이러다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법개혁, 뭐 언론개혁, 뭐 또는 검찰개혁 이게 더디가거나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강성 지지층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하고 그것을 그대로 정청래 후보가 이용했다. 그런 어떤 심리를 이용했다. 그래서 선명성을 가진 첫 번째 집권 여당 대표를 만들었다. 네. 사실은 그렇게 첫 번째는 되게 그 대통령 뜻을 따르고 보완하고 온건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여당 대표가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성 여당 대표가 됐으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본회의 지금 예정돼 있는데 사실 여야가 이제 뭐 방송 3법이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 굉장히 강대강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를 하면서 뭐 저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또 민주당에서는 뭐 24시간이 지나면 좀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그 강대강 대치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전망 흘러갈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예. 자체는 지금 국민의힘한테는 그렇게 뭐 썩 유리한 어떤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그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 3분의 1이 지금 종료 를 의장에게 요구하면 24시간 후에 바로 5분의 3의 찬성으로 네. 사라지잖아요. 그럼 24시간 이상 한 건에 대해서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고작해야 하루 동안 한 건씩 그냥 뭐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다만 여기에 아무리 소수더라도 문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예. 부담을 여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세 협상.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좀 자화자찬하는 분위기. 사실 그게 굉장히 저는 독이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광우병이 왜 그 시위가 격화됐냐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교포들 앞에서 미국 가서 네. 교포들 앞에서 와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미 FTA가 타결되는 네. 어떤 조짐이 있더라도 농민들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게 선물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좀 더 그 피해를 볼 그런 그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좀 진중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최악을 피했다라고는 하더라도 실제로 이 관세 협상대로 15% 관세를 지금부터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최악을 피했지만 지금부터 더 이 피해를 덜 입도록 노력하겠다 정도의 어떤 스탠스를 보였으면 어땠을까. 여기에 더불어 증시와 관련돼서 너무 드라이브를 거는 예. 기업들의 발목을 좀 조이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주가 하락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겹치니까 아마도 지금 이 5개 법안 중에 방송법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란봉투법 등등은 기업을 옥죄다. 그래서 주식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지금 그 논리로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 관계상 네네. 일단은 답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